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인터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 나오 계십니까? 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이요. 지금 뭐 대선 지지율 조사해 보니까 뭐 거의 40% 육박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윤사모라는 모임도 생겼고 2만 명 회원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 현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치 않죠. 정치 중립을 예.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 검사로서 이 정치 검사가 되는 것,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그러하다는 것, 사실은 되게 비정상적인 거죠. 예. 네. 이건 거의 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언론이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다 배제하고 거의 그 신비주의에 가깝게 키워준 면이 크고요. 결국은 이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언론의 책임, 언론의 검증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고요. 제가 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받아서 여러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보니 검찰 내 이 특수수사 인맥이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검찰 조직 내에 윤사단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정말 보니까 그 말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수의 묵묵히 그 일하고 있는 형사 공판부 검사들을 그 발탁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좌절감이나 이질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비정상 인사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했었는데요. 이런 것이 과거 그 군대 환화회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이 또 야당 정치권이 키워서 이제 불러내니까 이게 뭐 윤사모라는 그런 모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검찰당이라는 그런 지적도 결코 그 과장된 말이 아니었다. 사실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브라질 사례처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님 사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뭐 역사 퇴보시키면 좌시하지 않을 것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아까 제가 초반에 그 말씀드린 그 SNS에 이제 다양한 분야 또 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의견도 내시고요. 또 그런 상황인데 또 제주 가셨을 때 뭐 시대 부름이 있어야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맞설 사람 추미애 전 장관이 적임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박용진 또 민주당 의원이요. 추 전 장관께도 대선 주자로 나설 거면 밝혀라 이렇게 또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좀 조만간 대권 출마 여부 혹시 밝히실 계획 있으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오전에 정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현대 정치에 있어서 어떤 굵직굵직한 그 장면에 제가 항상 역할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 중간에 사진 한 장이지만 저로서는 시대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그런 자세로 임해왔고요. 그래서 또 앞으로 새로운 시대 정신에 누가 얼마나 부합한지 국민들도 꼼꼼히 지켜보셔야 되고요. 또 언론도 제대로 전달해 주셔야 되고 또 정치인 스스로가 시대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국민들께서도 인정하고 부르시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제가 그런 권력 야욕 이런 걸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그러면 뭐 시대의 책임을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시면 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제 역할이 있으면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이게 지금 뭐 거의 다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근데 시장관께서는 이거 불거진 뒤에 뭐 부동산 시장 부패, 적폐 이거 검찰 책임이 가장 크다. 또 이런 거 고치려면 토지 공개념
네. 이거 다시 이거 뭐 법률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의견 좀 주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예. 사실은 지난해 7월 제가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지시를 했을 때 예. 수사권이 있을 때 검찰은 제 말을 무시를 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게 또 지금 뭐 부산에 있는 LCT 특혜 분양에 대해서 예. 사실은 이미 20년 전에 제가 다 검찰과 유착 예. 또는 뭐 그때의 법조계 정관계 유착 심지어 이 삼성까지도 연루가 돼 있다는 사실을 제가 낱낱이 밝혔는데 그때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예. 봐줬어요. 그게 이제 덩치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 부패에 대해서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어떤 불로소득보다 가장 단위가 크죠. 예. 네, 그래서 온 국민이 망국병처럼 쫓아가고 있는 이런 사태를 키운 것도 아까 그런 검찰의 무책임 또는 야합, 또 이익 나눠 먹기, 또 공직사회 부패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고 예. 또 이 정치 권력이 그동안 부패했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권력이 뭐 이런 걸로 비자금도 만들어내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패 쪽으로의 접근뿐만 아니라 이 토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토지 공개념 지금 헌법 속에 담겨져 있어요. 토지 예, 공개념은. 네네. 그래서 그걸 법률로 꺼내서 좀 법을 공평과제의 입법 기술을 잘 발휘하면 예. 과거처럼 위헌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 또는 개발이익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입법을 하자. 예. 그래서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해줘야지만 월급 받는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 창업자들이 과도한 이 지대 예. 임대료 속에 이제 창업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주 장관님, 네. 지금 저희가 뭐 인터뷰 시간 좀 늘렸는데 불구하고 준비한 네. 질문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인터뷰 하셔서 좀 더 많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 되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자, 방금 추 전 장관과 인터뷰 도중에 나왔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했던 여론조사 결과요. 이거는 전국 18세 이상 1,007명에게 했던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 정치 이슈, 경제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열정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자, 먼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자, 이 뜨거운 이슈 대검찰청이 이제 한명수 수사팀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이거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보고했고요. 자, 어제 나온 박범계 장관 입장 발표 좀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먼저 이거는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검찰은 스스로 범죄를 덮은 것이라고 보는데요. 방금 추미애 장관도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LCT 유착 제기를 하셨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사도 이야기했었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명숙 소위 모해 위증 교사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이 회유로 거짓말을 시켰고요. 실제로 돈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이 검찰이 작전을 짠 거였거든요. 예. 또 이후에 또 이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또다시 위증 교사를 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제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하라고 2020년 6월에 지시를 하는데 3일 뒤 이틀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부에서 총괄을 하고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수사를 트는 스스로의 범죄 행위를 덮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정말 그동안 이 공수처 이전에는 스스로를 절대 수사하지 않는다. 예. 이런 원칙을 좀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뭐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예.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살리기의 의지를 그 자신 책상에 쌓아둔 6,000페이지 분량의 서류 검토하는 장면으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절실하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무혐의로 끝나면서 법무부 장관의 무법적 그 지시는 무한한 좀 생쇼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박 장관은 절차와 특정 언론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박 장관이 말씀하시길 예. 또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서 큰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박 장관과 정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요즘 들어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들만의 정의는 아니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제가 박범계 장관한테 좀 조언을 드린다면 예. 정권의 그 순장조가 되겠다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장조요. 순장조, 예. 아, 예. 한명숙 사건도 공소시효가 어제부로 끝난 것처럼 네. 이제는 문재인 정권 역시 시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예. 국민만을 좀 바라보면서 법무 집행의 마지막 기회를 잃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야권에서 박 장관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 발동했다. 직권남용했다.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허은 의원님. 네네. 예. 저희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장윤태 의원님. 점점 허은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좀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박근혜 정권으로 예. 또 우병우 검사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데요. 그 후퇴하고 있는 정점에 검찰 권력이 있어서 대단히 아쉽고요. 앞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열심히 이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부분 대해서 저도 예.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68명의 법무부 장관 가운데서 65명이 단 한 번도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4번 중 3번이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또 거기에 박범계 장관은 판사 출신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퇴, 직권남용 그 부분에 대한 사퇴를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는 사퇴로서 해결될 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국민의 심판과 좀 역사의 심판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이. 그러면 그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한명숙 사건 국정조사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통틀어서 다 같이 국조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예. 네네. 180여 석을 장악한 거대 여당이 예. 지금 검찰도 못 믿고 대법원도 못 믿겠다고 하면 남은 건 국회 국정조사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으시면 국정조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다면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전 총리가 수수한 그 9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무관에 대해선 그 대법관 전원 유죄,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 중에서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라고 결론 내렸는지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윤태 의원께서는 이 국정조사 이거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검찰이 저지른 범죄가 어제 공소시효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예. 제가 이번에 이 박형준 후보 LCT 관련된 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조사 위에 수사 있고 수사 위에 기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여러 가지 과정에서 LH 특수본 수사도 지켜보셨겠지만 예. 검찰 수사도 반대하시는 정당이 국정조사라자 제대로 정말 수사하고 싶었으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밝히고 싶으셨으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방해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검찰 수사 끝났는데
국정조사 하자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LH 얘기 나왔으니까요. 자, LH 이거 특검 도입 실무 협상 지금 오늘부터 여야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벌써부터 좀 그 각자 셈법이 다른 것 같아 보니까 의견차가 큽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특검. 예, 먼저죠, 허은 의원님. 예. 네, 시간에 물타고 대상에 물타고 또 아주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고 딱히 길게 말씀드릴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대놓고 물을 타려는 것을 보니까 민주당이 많이 급하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LH 의혹을 애써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물타기 하려는 모양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권에서 LH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현 정부에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됐을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인데 전 정부 인사들까지 조사를 할 것 같으면 검찰에 맡기면 되지 못하러 특검 임명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이 국민의힘 정권입니까? 아닙니다. 저 곤두박질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노력이 진짜 눈물겹기까지 하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지난 5년간 계속되어 온 그 민주당의 허위와 위선과 선동과 물타기 이런 것에 속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이 2013년부터 쭉 다 조사하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장경태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뭐가 그렇게 불이익이 있어서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국민께서 아실 겁니다. 특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좀 잠깐 들어보실게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내곡동에 있는 자기 땅을 셀프 지정해서 36억의 개발이익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건 저희 LH 같은 경우는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통합을 한 겁니다. 소위 토지 관리도 하던 수공과 주택 시행을 하던 이 주공을 합치면서 관리와 시행 같이 하게 되면서 공용 공공기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번안이 시작된 2009년부터 사실 여러 가지 이런 행태들이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보면 부동산 투기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 전부터 이 직무상 알게 된 범위 내에서 아마 분명히 그걸 활용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범죄에 이용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저는 일벌백계 하자는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꼭 이명박 정부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박근혜 정부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특검 추천권이요. 여야 의견이 지금 여당에서는 중립적 인사, 야당은 야당의 결정은 달라 이런 입장이 지금 서로 맞서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것도 허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헌정 역사상 12번의 특검이 있어왔지만 그중에서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게 김대중 정부의 이용호 게이트 특검이고 또 노무현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명확한 수사 대상하고 진상규명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성공하는 것이 특검이고요. 또 현 정부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야당이 결정하는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중립적인 인사를 하자느니 전 정부부터 하자 하는 것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원칙과 역사를 완전히 무시한 발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도 모르고 주장하는 거라면 무지한 거고 알고도 주장하는 거라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도 180석의 의석으로 국민으로부터 수권받은 정당의 정상적인 행태라고는 좀 보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하거나 기만이거나 둘 중 하나다 이런 말씀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경태 의원님도 의견 주십시오. 어찌됐건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중립적 인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소위 박영수 특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 야당에게 양보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3당 교섭단체가 3개였고요. 그 과정에서 과반이었던 1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고 저희 3당과 함께 교섭단체 간의 합의 사항이었던 것이지 마치 양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대단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특검을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국회의원들 그 전수조사 관련해서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체 두고 말이 좀 무성한데 어떻습니까? 뭐 감사원 감사냐 시민단체냐 왜 이렇게들 서로 입장이 갈립니까? 이것도 허인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 16일 저번 주 16일에 그 LH 사태하고 관련해서 여야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합의를 했고요. 예. 그 여당과 야당 모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다만 여당에서는 외부위원을 위촉을 해서 위촉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저희는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을 고려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아마도 이거 입장 차이는 그 목표 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여당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는 사실관계를 조속히 끌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위원을 위촉하자는 것은요. 시간을 끌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가 예. 여야가 위원들을 추천을 해야 하고요. 예. 추천된 위원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하고요. 또 추천된 이후에는 위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면 이미 재보궐선거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부분을 진행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조속히 빠른 조사를 위해서 감사원과 같은 중립적인 기관에 맡기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 끌기용이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대 의원님은요? 정말 국민의힘은 감추고 싶은 게 많은가 봅니다. 외부로 공개되는 걸 꺼리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분석원, 부동산 감독원 등을 주장해왔고 사실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그 금융거래분석원을 통해서 감지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수십억에 달하는 부동산 거래는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수조사 같은 경우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 그리고 좀 더 외부로 알려질 수, 공개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외부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제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온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도 지금 야당 의원님들 지금 워낙 많은데요.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지금 소유한 재산들 많이 있으신데 그것들 저희만 국회의원들끼리만 알고 있지 말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쪽 좀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 아까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셀프 보상 이거 지금 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른바 그 네거티브 어떤 뭐 선거 전략 이걸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거티브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저희는 예.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의 자격으로 이제 코로나 주사기를 일본에 수출할지 말지를 고민한다고 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인도적 문제이자 코로나 종교를 위한 그 국제 공조의 문제까지도 친미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박 후보는 도쿄의 아파트를 보유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또 남편 역시 한일 관계가 악화일 때 일본의 기업에 그 주식 사서 보유하고 있었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반의를 외치면서 일본에서 재산을 증식한다는 것은 그 친일파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렴치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이건 사실이지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아, 사실이지 네거티브가 아니다. 예. 장 의원님. 여러 언론에서 혹은 일각의 주장은 오세훈을 민주당이 때리는 게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해서다라는 분들도 예. 계십니다. 근데 예. 사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시장을 해서 깔 게 많고요. 안철수 후보는 10년간 한 게 없어서 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일각의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한편으로는 사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른 투기를 셀프 보상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용산 참사, 물대포, 무상급식 반대 이 세 가지 반성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반성 없이 시장 후보로 출마하셔서 대단히 안타까운데요. 예. 이 셀프 보상 과정도 내곡동에 있던 자기 땅에 대해서 36억이나 되는 개발 이익을 받았는데 그것도 본인이 분명히 보상도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가 신청해서 국토부가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신청과 이명박 정부의 승인으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다른 곳은 다 100만 원의 이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꼭 자기 땅만 270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이번에 본인은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했지만 그 전결이라고 주장했던 주택국장이 서울시의회 속기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그 과정이 충분히 상의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거짓말 반복하고 감추려고 하고 왜 이렇게 감추는 게 많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공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류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는요. 그 서류가 있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셀프 보상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셀프 지시였습니다. 자, 그게 팩트입니다. 이거는 조건부 승인서고요. 최종 승인서가 아닙니다. 그 정도 서류는 보실 수 다 하실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제가 국토위라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승인은 최종 승인이 아닙니다. 자, 도쿄 아파트 얘기 나오니까 좀 드릴 말씀인데 안철수 후보가 그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쿄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셨죠? 네, 도쿄 아줌마라 했더니 이제 이 발언 논란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할 바는 아닌 듯한데 우선은 그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도쿄 아줌마라고 했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또 아직도 아파트 안 팔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아직 안 것들을 팔렸다. 이게 정확한 안 표현이죠. 팔렸다. 라는 거. 선거 2달 남기고 2월에 팔았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직 팔지 않았죠. 그래서 23일에 보면 그러니까 어제 현재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일본 등기부등본상에 해당 아파트 소유자 여전히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 후보 측은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계약서 공개하면 될 일이고요. 그리고 참 이상하다. 요즘에 좀 문제가 좀 되는 부분도 그 한자로 그 남편분의 성함을 쓰면 될 텐데 그 이원조 변호사시죠. 근데 일본명 그러니까 다니에루 원조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1월 26일에 출마 선언을 한 그 박영선 후보가 2월 돼서 그 일본 아파트 매매했다고 한 것도 어이가 없고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조차도 아직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팔려고 하는 것이냐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어차피 선거 끝나면 떨어져서 오실 거고요. 도쿄 아파트 팔아서 오실 텐데 욕 좀 먹더라도 뭐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정신건강에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인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 때문에 아마도 안철수 후보도 뭐 그러한 그 아줌마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요. 뭐 아줌마라는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영선 후보가 지금 도쿄 아파트에 대한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들이 더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현태 의원님 저 의견 듣고 좀 오늘 토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아줌마로 여러 가지 검색만 해보셔도 국어사전만 찾아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가 본래 어휘입니다. 아줌마는 낮춰서 부른 말이고요. 일반 이 아줌마는 어떤 부르거나 지시하는데 쓰이는 말입니다. 비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지위와 역할을 대단히 한정하거나 격하하는, 폄하하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 공당의 시장 후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좀 더 구분하시고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 도쿄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부 당시 여러 가지 사찰이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의 직장까지 저희 밥줄을 끊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서 블랙리스트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도쿄 아파트 같이 이렇게 정말 외국까지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역사가 더욱더 부끄러워야 되는데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요. 사실 LCT 같은 경우 정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도 홍대 입시를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뭐 본인이 떼서 볼 수 있습니다. LCT도 부인과 딸이 정상적 절차로 가졌다고 했는데 결국 그 정상적 절차가 34살짜리 아들이 이 분양권, LCT 고급 아파트의 이 분양권을 샀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이 시장 후보라고 한다면 부산이든 서울이든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한 도시의 시장으로서 최소한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정말 뒤가 구린 게 있어도 국민께, 시민께 떳떳하게 공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의원께서 지금 이제 LCD 언급하셔서 허 의원님도 좀 이거 의견을 좀 주시고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은 물타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것은 국민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 진실에 대한 것을 MB 정권, 박근혜 정권, 과거 정권 얘기까지 해가면서 현재 보여지는 팩트 부분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팩트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런 그 물타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조선열전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에서 경제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자, 쉽고 유용한 정보들만 골라드려주는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입니다. 오늘 국민연금이 네. 개미 투자자들의 공공의 적이다. 이 화두로 말씀하시겠다면서요? 네. 예. 국민연금이 이제 대표되는 전체 이제 연기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작년 12월 24일부터 예. 50일 가량 되는 사이에 예. 그냥 주식을 다 계속 팔았어요. 연속 순매도요. 예. 네, 순매도를 예. 쭉 하다 보니까 예. 같은 기간에 개인은 42조 순매수를 했는데 예. 이제 연기금 쪽에서는 14조 4천 정도의 지금 주식을 이제 팔아서 예. 그렇다면 이게 조금씩 올라가 줘야 되는 게 우리 동학개미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던데 이걸 자꾸만 발목을 잡고 3천을 못 넘게 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지수 상승의 역할을 못 하고 이거 예. 발목을 잡았다.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안전적으로 운영하는 게 연기금의 어떤 특성인데. 예. 근데 이 기준이 그런데 뭐 이렇게 팔아야 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연기금에서 내부적인 운영 계획에 따라서. 예. 근데 이 기준이 사실은 코스피가 2000 시절에 작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려고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논란의 아주 중심에 돼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우리 연기금이 전체 우리 한국 증시에 어떤 뭐 안전판 또는 어떤 이 동력의 뭐 엔진이 돼야 되는데 예. 요새는 증시의 뇌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정부 당국과 여러 군데서 열심히 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뭐 캐치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식 관련해서 자금 운용을 갖다가 2000 시대 지수 2000 시대에 설정된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러면 지금 3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제 3천이니까 더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현재 비율이요. 해외 주식은 한 25% 갖고 있고요. 예. 국내 주식은 16.8%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채권 등을 갖고 있는데 해외 주식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해외 주식에서 작년도에 얻어들인 수익률은요. 1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근데 국내에서는 국내 주식에서는 30%대 이상을 갖고요. 수익 실현을 확실하게 하고 지금 계속 팔아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파는 거예요. 해외 주식이 2000대는 해외 주식이 확실히 좋았죠. 근데 지금 3000대로 오면서 국내 주식이 굉장히 지금 뭐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좋은 주식을 파는 거예요. 거꾸로. 그 숫자에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주식이 25%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35%까지 늘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주식은 15%까지 지금 내리려고 그럽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이제 한 16.8% 정도 올해 맞춰야 되거든요. 그거를 더 내리는 부분. 그러니까 2018년도 뭐 2000 박스피라는 우리가 뭐 별명을 얻을 때 그때 수익률들을 보면은 우리 증시가 좀 뒤쳐졌거든요.
근데 지금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자본과 경제 시장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갖고 가다 보니까 50일 넘게 80밖에 없었던 연기금의 그런 속사정이 있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네. 개미 투자자들이 오히려 30% 정도 이상 수익 실현을 내는 게 맞고 혹시 떨어지면 이런 연기금이 어차피 그 혈세로 만든 자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이 떠받쳐 주는 거, 증시 안전판 긍정적인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당연히 바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바람을 갖고 있고요. 연기금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재판되나 하여튼 장기 수익률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개미 투자자들인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진짜로 자본시장에 지금 틀이 바뀌었다 이거죠. 팬데믹 이후에.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좀 해달라 그러고 마침 이제 당정에서도 이런 얘기, 3천 내려오는 거는 좀 우리 경제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뀐 자본시장과 경제시장에 맞추려고 그러면 조금 다르게 자본 배분의 비율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이제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이 열리고 있고 5월 달 정도에 이제 2022년 이후에 5개년 계획들을 항상 잡습니다. 거기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자산 운영 분배 계획이 좀 조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요. 이제 가봐야 되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2040년부터는 기금이 순지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순지출로 바뀌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게 한국 증시시장에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눈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절이 2040년대에 올 것 같고 그거를 안다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걱정스러운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이제 특히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는 방향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국내 주식에 대한 자산 비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15%까지 줄이는 것보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활력 있고 해외 주식 시장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꾸는 것보다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금이 조금 더 여유로운 자기네 자율성을 갖고서 움직일 수 있는 허용 범위를 좀 넓혀주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해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가 서로 어떤 때는 한국이 좋고 어떤 때는 해외 좋고 이거를 융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의 자율성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연금의 기금관리운영본부 같은 데는 독립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독립성은 항상 자율적인 그런 허용 범위를 조금 넓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독립성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전에 최 고문께서 예상하신 것처럼 후지산 정상 높이처럼 3,776m. 이 치수 다가오는 날 이거를 국민연금이 방해하지 말고 그렇죠. 빨리 이룰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올 여름 목표가 후지산 정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자 배구 포스트 시즌이 한창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흥국생명 또 에이스 라자레바가 앞장선 IBK 기업은행의 플레이오프 맞대결이 한창인데요. 3전 2선승제로 이제 2승을 먼저 챙긴 팀이 정규리그 1위 팀 GS칼텍스와 맞붙는데 토요일에는 흥국생명이 먼저 이기고
어제는 기업은행이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요. 정말 재밌게 하더라고요. 어제 첫 세트는 한국생명이 딱 6점 냈어요. 17분 만에 25대 6으로 졌어요. 25대 6. 예. 이거는 역대 V리그 포스트 시즌 한 세트 최소 득점 신기록입니다. 불명예죠. 예. 일방적으로 끝나나 했는데 3세트에 다시 한국생명, 김연경 또 브루나 쌍포를 앞세워서 이겼고 4세트에서도 16대 11까지 여유 있게 앞섰었는데 막판에 이제 듀스 거듭하다가 27대 25로 결국에 기업은행이 이겼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봄 배구라고 하면 사실 정규리그 끝나고 나서 단기전이잖아요. 선수들 집중력, 경기력이 정말 절정인데 수비도 정말 끈끈하고 이제 선수들 막 벤치 쪽 중계 카메라로 몸을 막 날리고 투혼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국생명은 김연경 선수 빼고는 다들 경험이 없는 이제 많이 뛰지도 못했던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경기하면서 느는 게 막 보이고 좀 뭉클해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한국을 응원하게 되더라. 아무래도 좀 약자 느낌이 좀 있어서요. 그래요. 내일은 한국생명 안방인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3차전 하고요. 이게 어쩌면 김연경 선수의 V리그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돌아온 축구 스타 기성용 선수 계속 학폭 의혹 드디어 이거 법정으로 가는 결정을 했네요? 그렇죠. 처음 의혹이 불거지고 거의 한 달 만입니다.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초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FC서울의 기성용 그동안 사실 무근이다. 자비는 없다. 강력히 대응하겠다.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어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서에 냈고요. 서울중앙지법에는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손해배상 소송 금액이 높을수록 인지대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거의 200~300만 원 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학교폭력 의혹이 어쨌든 장외설전을 넘어서 소송까지 간 겁니다. 그 폭로자 측 변호사는 원하던 바다 환영한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가리자 이렇게 좋아하는 표정을 드러냈고요. 오늘 새벽도 이제 0시 넘어가지고 또 카톡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오셨는데. 아니, 저번에도 새벽에 나왔죠. 그렇죠. 밤에 약간 올빼미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이제 12시 반에 보낸 거는 기성용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부터 순천 광양 지역 인맥을 동원해 동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함구하라며 회유 협박했다. 그 증거도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말고 이제 실제 과거 기성용이 성폭력을 했다는 증거가 있을지 저도 궁금하고요.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인지대는 승소한 쪽에서 어차피 가져가는 거니까. 하여튼 자, 양궁 장혜진 선수 국가대표 선발 전에서 탈락했다고요? 그렇죠. 양궁은 역시 올림픽 금메달보다 태극마크 다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말을 실감을 하게 되는데 리우 올림픽 2관왕 장혜진 선수 국가대표 탈락해서 올림픽 2연패 꿈이 무산됐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장혜진은 사실 2차 선발전에서도 1위 했던 선수인데요. 어제는 강풍 속에 실력 발휘 제대로 못하면서 20명 중에 18위에 머물러서 죄송합니다. 18위에 머물러서 16위까지 진출하는 2회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바람 맞았네요, 완전히. 여자부에서는 인천대 장민희 선수가 1330점으로 1위를 했고 세계 랭킹 1위 현대모비스의 강채영 선수를 제쳤습니다. 남자부에서는 리우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땄던 김우진 선수가 1위 했고 오진혁 선수 또 고교 궁사인 김재덕 선수, 이승윤 선수 등이 이변 없이 생존을 했고요. 3차 선발전은 6일 동안 6회전 경기에서 남녀 이제 8명씩만 남기거든요. 4월에 마지막 최종 평가전에서 도쿄에 나갈 3명씩 다시 줄이는 건데 선수들 정말 피말리는 싸움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또 세계 최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니까 좀 감수를 해야겠죠. 자, 도쿄올림픽 다음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아닙니까? 그 컬링. 이게 두둑한 포상 걸렸다고요?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사실 평창 기점으로 컬링이 인기 스포츠가 됐죠. 영미 이걸로 스타덤에 올랐던 팀킴이 김경도 일가의 갑질, 조직 사유와 폭로했고 이후에 좀 이제 안 좋은 시간들이 좀 길었어요. 근데 연맹 회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김용빈 회장이라고 대우 조선해양건설의 회장인데요.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꾼다는 예전 모 회장 말처럼 연맹은 모든 걸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메달 따면 3억 원 플러스 알파 주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희 기자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오늘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